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많은 원장님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원장님들 앞에서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색소 세미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질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원장님, 반영구 화장 색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화면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그 유기한료의 일부인데요. 유기한료는 대부분 붉은색 계열, 노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범위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말 가루들을 이용해서 색소를 만드는데, 이 가루들을 액상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을 이제 혼합을 해요. 우선은 이제 그 색소 분말 가루들을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혼합해서 액체화 시키거든요. 고체 가루 자체를 우리 피부에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로진, 글리세린, 아쿠아 이런 성분들을 함유해서 이제 용매를 녹이는 이제 용제들을 혼합해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색소 병의 뒷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성분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소 가루에 CI 넘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로진 이런 성분들 성분 표시가 다 적혀 있는데,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 색소를 분말을 녹이는 가루라고, 저기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로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색소들이 있는데, 로진이라는 거는 송진이거든요. 송진은 이제 어떤 본드 같은 잘 달라붙게 하는 그런 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로진 같은 경우는 주로 유기한료로 만들어진 색소들에 많이 혼합을 해요. 그리고 글리세린 잘 아시죠? 보습제 역할을 하는, 우리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번째 동그라미 DMDM 하이단토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반영구 화장 색소나 화장품들에는 원래 방부제를 첨가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색소를 개봉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떠도는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색소가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이 DMDM 하이단토인이라는 성분은 방부제의 역할을 해요. 방부제가 아니지만 방부제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DMDM 하이단토인에서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포르말데히드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성분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몇 년 전에 그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파동이 있었죠. 릴리안 생리대에 이 DMDM 하이단토인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기한료 제품에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자동차 부동액이거든요. 중독성이 있고요. 중독이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원칙상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간혹 사용을 하는 제조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색소를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장시간 시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하다 보면 색소가 중간에 굳어버리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색소가 중간에 굳어버리면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색소가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틸렌 글리콜을 섞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절대 섞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분을 혼합하는 제조사가 어딘지는 사실은 저도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색소를 OEM에서 제조하는 대표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게 어디 제조사 것에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색소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잘 굳어서 사용감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원래는요, 색소가
잘 안 마르고 잘 안 굳으면 착색도 더 잘 안 돼요. 잘 굳는 색소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착색은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그 색소의 환원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열었거든요. 원래 그 색소 분말 고체 가루를요, 여러 가지 용매들과 혼합을 해서 우리가 머신으로 피부에 주입하는 그 행위가 반영구 화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액체를 피부 속에 집어넣고 나면 다시 피부 속에서 고체 가루로 우리 피부 속에 자리를 잡고 남는 거예요. 색소를 액체 상태의 색소를 피부 속에 주입을 하고 나면 아까 그 솔루션들 있죠. 글리세린이라던가 뭐 에틸렌 글리콜 뭐 이런 것들이 일부는 림프 순환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우리 인체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는 대식세포가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해서 대식세포가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탈각되는 과정과 4주 동안 피부가 각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각질로 소멸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고체 상태로 우리 피부 속에 자리를 잡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고체 상태로요? 네, 원래의 고체 가루 상태가 되어서 피부 속에 자리를 잡고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 행위까지가 이제 우리 반영구 화장이라는 거죠. 네. 무기안료, 유기안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눈썹 색소들은 대부분 무기안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유기안료로 만들어진 눈썹 색소들이 있어요. 펄마나 뭐 드미트리 이런 색소들이 최근 한 2-3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유기안료 눈썹 색소들을 원장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무기안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산화철로 만들어진 색소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기안료들은요 거의 신세틱 안료라고, 합성 안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무기안료는 유기안료에 비해서 좀 더 매트해요. 그리고 입자가 유기보다 무기가 더 입자가 크고 무겁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유기하고 무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기안료 펄마 색소 같은 거 써보신 원장님들은 아마 다른 무기안료 눈썹 색소보다 더 반짝거리고 투명하고 빛난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가 더 크고 무겁다, 그 무기안료가 입자가 크고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유기안료에 비해서 무기안료가 유지 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기안료가 유기안료에 비해서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착색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입이 되는 속도는 우리가 시술을 했을 때 주입이 되는 거는 무기안료보다 유기안료가 훨씬 더 잘 들어간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기안료가 내열성이나 내광성 이런 면에서 유기안료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유기안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좋은 색소들인데 둘 중에 내열성이나 내광성, 내후성 이런 면에서는 유기보다 무기안료가 훨씬 더 우수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알고 사용하시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의 크기 때문에 무기안료가 더 크니까 유지기간이 유기에 비해서 무기가 더 유지기간이 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착색은 유기안료가 훨씬 더 주입이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께서 알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네. 반영구 화장 색소는 천연 색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제조사들이 마케팅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천연 색소라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할 때
무기한료를 인오가닉 피그먼트라고 하고요. 유기한료를 오가닉 피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오가닉이라는 용어 때문에 천연색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그 색소를 유통하는 제조사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FDA에서 승인한 천연색소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FDA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반영구 화장 색소는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영구 화장 이런 어떤 산화철, 아연 옥사이드 뭐 이런 성분들 자체는 승인을 하지만 이미 제조가 되어 있는 반영구 화장 색소 자체를 승인하진 않아요. 원료를 승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천연색소, 100% 천연색소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색배합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문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고 색소를 선택하는 방법, 그게 가장 어렵고, 이제 블렌딩을 고객의 피부 톤에 맞게 어떻게 블렌딩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이제 초보 원장님들은 궁금해 하시는데, 오래된 원장님들도 사실은 어렵기는 해요. 색소를 내가 눈에 보이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색소를 피부 속에 주입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의 발색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이유가 뭐냐면, 고객의 피부,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부 언더톤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피부 색상이 아니라 언더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더톤이 쿨톤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웜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뉴트럴 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술하기에 가장 좋은 피부는 뉴트럴 톤이나 웜톤 피부예요. 그런데 쿨톤 피부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끔 색소를 블렌딩하기 가장 어렵죠. 이 쿨톤 피부의 특징이 좀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피부들이 많죠. 하얗고 창백한 피부도 쿨톤이 많은데요. 피부톤이 하얗고 창백한 피부는 조금 쉬워요. 그런데 어둡고 칙칙하고 멜라닌 색소가 많은 그런 검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색소 블렌딩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고객의 피부 톤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뉴트럴 톤인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는 방법은 손목의 혈관 색깔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쿨톤 피부의 혈관 색깔은 약간 이제 푸른빛을 띠고요. 웜톤 피부는 녹색 혈관을 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뉴트럴 톤은 약간 푸른빛과 녹색을 이제 같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원장님들 한번 손목 혈관 색깔들 한번 보세요. 자기 피부 언더톤이 어떤 톤인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색소를 선택을 할 때 이제 피부 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 세 가지 그룹으로만 나눠지진 않죠. 사실상은 이 세 가지 그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그룹을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나마 구분을 하신다면 이제 색소 선택하는데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이 이제 구분이 됐다고 하면 원장님들이 색소를 구입을 하실 때요, 대부분 웜톤 컬러는 많이 구입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웜톤 컬러라는 거는 붉은색,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브라운 계열은 아마 구입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잔흔히 붉은색이 남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 아닌 숙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색소 구입할 때도 브라운에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브라운을 기본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뉴트럴 톤의 색상, 다크 브라운, 중간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색상을 내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피부 톤에 맞춰서 색상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브라운 색상 중에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고객하고 의논을 하셔서
밝은 갈색이 좋으신지 어두운 갈색이 좋으신지 먼저 색상을 먼저 정해 놓으세요. 이게 피부톤에 맞춰 헤어 컬러에 맞춰 내비게이션의 형태로 색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아주 간단하게 상담을 해요. 진한 색상을 원하세요? 중간 정도의 브라운을 원하세요? 아주 연한 브라운을 원하세요? 그거 정도만 여쭤봐서 만약에 고객이 중간 정도의 브라운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고객의 피부 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간 정도의 브라운을 선택을 했고 고객의 손목의 혈관 색깔이라던가 피부 톤을 보니 쿨톤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 중간 정도 미디움 브라운을 선택을 해서 색소를 그 고객의 피부에 주입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색상보다 한두 톤 내지는 두세 톤 결과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쿨톤이기 때문에 더 차갑게 발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의 경우에는 따뜻한 색을 한 방울 정도 거기에 혼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만약에 웜톤 피부다 반대로 이 고객이 웜톤 피부야 굉장히 피부가 좀 붉은 편이고 너무 얼굴이 노르스름하고 이런 웜톤 피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따뜻한 색이 아닌 반대 그린 계열의 차가운 색을 한 방울 내지는 그 웜톤의 정도에 따라 많게는 두 방울 정도 이렇게 혼합을 하시면 돼요. 색상을 답을 먼저 구해 놓으세요. 답을 구한 상태에서 그 손님의 피부 톤에 따라 노란색을 한 방울 섞을 것이냐 그린을 한 방울 섞을 것이냐 노란색을 두 방울 섞을 것이냐 그린을 두 방울 섞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간혹 원장님들이 이제 반영구 화장 색소를 블렌딩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예쁜 색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섞을수록 결국은 블랙에 가까운 회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탁해져요, 굉장히. 이게 첫 번째 권하지 않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색상을 배합했을 때 여러 가지 색상을 배합을 하면 그 배합하는 비율이 우리가 사실 리터치 할 때 1차 때 시술했던 색상 배합과 2차 때 시술하는 색상 배합이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몇 cc 색소를 이렇게 재가지고 혼합하진 않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몇 방울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는데 그 방울이라는 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짜는 방울의 크기와 내일 짜는 방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색상 여러 가지, 막 4가지, 5가지 이렇게 색상을 섞어서 혼합을 하는 경우에는 리터치 때 1차 때 시술했던 색상 그 배합 비율하고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너무 많이 혼합하는 거는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적게는 2가지에서 많아야 한 3가지 정도 혼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엠보 색소로 머신 시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6번까지 같이 드릴게요. 머신 색소로 엠보 시술해도 되는지. 엠보 색소와 머신 색소가 성분이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형감만 다르게 그러니까 더 묽으냐 삐하냐 그 차이인 거지 성분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형감만 다른 거기 때문에 엠보 색소는 이제 머신 색소에 비해서 좀 더 되직하잖아요. 엠보 시술에 용이하게끔 만들어진 색소기 때문에 좀 더 되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부스터나 이런 걸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머신 색소는 묽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신 색소로 엠보를 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묽은 색소, 그러니까 머신 기법에 비해서 엠보 기법이 조금 시술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물론 동일한 깊이로 하시는 최고의 금손을 가지신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엠보 시술하는 깊이가 훨씬 더 좀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색소가 묽으면
깊이가 깊어졌을 때 이동할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엠보의 선이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신 색소로 엠보 시술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아주 얕게 할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너무 얕으면 그만큼 선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탈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토프를 섞는 이유는 무엇이고 꼭 섞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프, 이름을 토프라고 하니까 토프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반영구 색소 중에 노란색이 있어요. 그 노란색을 꼭 섞어야 하느냐, 섞는다면 섞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건데, 아까 제가 그 언더톤을 구분하고 거기에 피부톤이 쿨톤인 경우에는 노란색을 한 방울 내지는 두 방울 섞으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부가 쿨톤일 때 조금 더 따뜻한 발색을 내기 위해서 노란색을 섞기도 하고요.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을 때 노란색을 한두 방울 섞으면 다크 브라운이 있고 뭐 미디움 브라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브라운을 1번부터 10번까지, 10번이 가장 어두운 색상이라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많은 색상을 다 갖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두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구비해 놓고 사용을 하실 때 브라운의 색상 밝기 농도가 예를 들어 7번과 8번의 그 중간 어디쯤을 찾는데 어두운 색상을 한 톤 조금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럴 때는 노란색을 한두 방울 섞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꼭 섞어야 한다 그거는 아닌 거죠. 보통 변색 방지용으로 토프를 섞어 쓰라고 그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저희는. 붉은색 변색 방지요? 네, 그냥 뭐든 변색 방지. 그 회색이든 붉은색이든.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노란색에, 그러니까 붉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섞는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들 노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색이 섞여야 노란색이 만들어져요? 빨간색이 들어가요, 노란색에도.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을 섞는다 그래서 빨간색이 붉게 변색되는 걸 방지한다, 그 이론은 절대 아니에요. 노란색에도 빨간색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섞었다 그래서 나중에 붉게 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무기한료로 만들어진 올리브 그린에도요, 조색용으로 한 5% 이 정도 약간 미미하게 또 빨간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그린을 섞는 거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도 빨간색이 미량이지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붉은색이 남는 거를 어느 정도의 예방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방지를 한다, 그것도 이론은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붉은 잔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네. 지금 하는 이 노란색 섞어야 하나요? 라고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섞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붉은색이 우리 피부 속에 남는 게 변색이 돼서 남는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원장님들. 변색이 돼서 남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그 갈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들어가잖아요. 산화철 안료 중에 입자 크기가 빨간색의 크기가 가장 커요. 갈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여기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색소들에 굉장히 브라운이 약간 밀키한 브라운, 예쁜 색상들이 많잖아요. 그 밀키한 거는 대부분 이제 흰색, 화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더 밀키한 느낌의 이제 브라운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네 가지 색이 섞여서 갈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구 화장 색소 브라운에는 빨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빨간색이 피부 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색이 가장 오래 남는 이유는 이 갈색에 들어있는 빨간색의 혼합 비율, 빨간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붉게 남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산화철 입자 중에 빨간색의 입자가 가장 분자 크기가 커요.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오랫동안 피부 속에 남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오래 남는 이유는 우리가 기피를 시술할 때 기피를 깊게 주입했을 때 굉장히 더 오래 남아요. 이 반영구를 했을 때 빨간색이 10년 넘게도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깊이 조절에 실패하면 그 빨간색이 아주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빨간색의 질도 굉장히 안 좋게 빨간색이 오래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이 남는 이유는 변색이 원인이 아니라 입자 크기와 빨간색의 함량, 혼합 비율이 높았을 때 빨간색이 많이 남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그게 더 이론이 맞는 이론일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푸르거나 진 회색으로 착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장님들 가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머신 기법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분명히 내가 브라운 색상, 다크 브라운으로 시술을 했는데 엠보를 했을 때 좀 푸른빛이나 회색빛으로 이렇게 발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 색이 더 차갑고 어둡게 발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색상 자체가 변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그 원인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깊은 바닷속은 물 색깔이 원래 없는데 바닷속이 깊어지면 물 색깔이 컴컴하게 보이죠. 어둡게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의 투과율. 우리가 그 빨간색 레이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쐈을 때 새끼손가락 같은 얇은 피부를 갖다 대면 손톱 위로 그 빨간색 레이저가 비쳐 올라오는데 손바닥이나 뭐 손목이나 이런 두꺼운 피부층에 레이저 빛을 갖다 댔을 때는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도 있어요. 색소 자체가 변색이 돼서 빨갛게 됐거나 뭐 푸르게 됐거나 그런 이론보다는 빛의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이론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깊어서. 네. 그러면 이러한 붉거나 푸른 잔해는 시간이 한참 지나면 한 10년 이상 지나면 빠질까요? 기다리면? 푸른색, 그러니까 반영구 화장 색소로 우리가 만약에 엠보를 했어요. 그런데 직후에 이제 탈각 후에 발색이 굉장히 약간 푸른빛으로 어둡게 발색이 됐어요. 이 경우는 이 어두운 푸른색이나 회색빛의 느낌은 1, 2년이 지나면 금방 빠져요. 문제는 붉은색은요, 굉장히 10년이 지나도 안 빠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남는 거는 가장 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데 이 산화철 레드 입자 크기가 커서 그런 거 입자 크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시술하는 테크닉으로 우리가 유지 기간을 빨간색이 오래 남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레이저로 잘 제거가 안 돼요. 레드 계열이나 화이트, 옐로우 계열은요 레이저 제거가 좀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따가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반영구 화장 부작용 사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따 레이저 제거에 대한 잠깐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릴 건데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 기피를 깊게 하시면 안 되고 빨간색이 가장 오래 남아요. 10년이 지나도 안 빠질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빨간 눈썹을 우리가 또 중화라고 해서 갈색으로 바꿔주는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붉은 눈썹 중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반영구 화장 기존 이제 재시술 고객들을 만났을 때 붉은색이 남아서 오시는 분들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이 레드 커버 하실 줄 모르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붉은 잔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전에 저 처음에 할 때는 푸른 잔은 커버 할 줄 모르면 살아남기 힘들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 붉은 잔은 커버를 못 하시면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피드에도 이렇게 한번 올렸었는데
붉은 자는 커버를 할 줄 몰라서 더 진한 브라운으로 그 위에 그냥 엎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2, 3년 후에 그 고객은 안 그래도 붉은 자는 위에 더 진한 브라운으로 그냥 이렇게 엎어버리면 더 심한 붉은색이 나중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색 대비를 해야 돼요. 중화라는 개념보다는 커버업이라는 개념이 맞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서 반영구 화장 색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라는 질문에 색소의 고체 가루 있죠. 그 고체 가루가 마지막에 우리 피부 속에 고체화된 상태로 피부 속에 자리 잡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피부 속에 고체, 가루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액체로 지금 피부 속에 주입을 했을 때 기존의 고체 상태로 자리 잡은 것과 내가 오늘 주입하는 이 액체가 피부 속에 섞여서 중화가 되는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화라는 용어는 희석한다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조금 틀린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다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중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자주 알아듣기 쉽게 쉬우라고 그냥 중화라는 용어를 가끔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중화라기보다는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버를 하실 때는 기존에 붉은 눈썹이 예를 들어 진피 상부층에 고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같은 층 혹은 그 밑에 층에다가 색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작업은 예전에 깊었던 그 자리 위에 얹어서 새로운 분말 가루를 얹어서 은폐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라는 용어보다는 커버라는 용어가 맞고요. 붉은 눈썹에 이제 보색 대비되는 색을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붉은 눈썹의 보색은 올리브 그린이나 카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마 올리브 그린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완전 초록빛을 띠는 카키색 색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올리브 그린은 무기연료로 만들어진 산화철, 블랙, 뭐 옐로우, 레드 이런 것들로 혼합되어 있는 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생 초록빛을 띠는 그 카키색은요, 크롬 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붉은색의 그 농도에 따라 심하게 붉지 않다라고 하면 올리브 그린으로 커버를 하시고요. 심하게 붉다, 거의 뭐 와인빛을 띌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붉다라고 하실 때는 크롬 그린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버가 가능한데요. 이 크롬 그린은 이제 초보 원장님들은 조금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눈썹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발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롬 그린을 사용해서 커버를 하실 때는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브라운 중에 가장 붉은기가 적은 쿨톤의 브라운에다가 크롬 그린을 한 방울 정도만 섞으세요. 그래서 한 방울 정도만 섞은 그 크롬 그린 브라운으로 1차 때 커버를 해 보시고요. 2차 때 리터치 때 발색되는 결과를 보셔서 한 방울 1차 때 한 방울 섞었던 비율 그대로 갈 것인지, 이 붉은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 크롬 그린 이 그린 한 방울 갖고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때 한 방울을 조금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 2방울 정도를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완전 초록색으로 발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회색으로 발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뭐 회색 발색을 원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발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만약에 브라운이다 이랬을 경우에 크롬 그린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회색으로 발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크롬 그린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를 하실 때 커버를 하는 방법과 순서 제가 이제 조금 구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디자인이 좀 올드한 디자인이다 그랬을 경우에 새롭게 디자인을 더 확장하거나 추가해서 변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이제 커버업을 할 때는 꼭 디자인 라인을 따요. 신규 시술, 처녀 시술을 할 때는 라인을 안 따고 하는데요.
커버 시술에는 꼭 라인을 잡고 해요. 라인을 따로 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딸 때는요, 원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브라운으로 먼저 라인을 따세요. 그런 다음에 붉은색 잔흔이 있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첫 번째, 라인을 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브라운으로 라인을 딴다. 두 번째가 붉은색 커버해야 될 부분을 올리브 그린이나 크롬 그린을 혼합한 브라운으로 커버를 한다. 두 번째가 새롭게 확장된 부분 있죠? 빈 공간을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브라운으로 나머지 빈 부분을 채운다. 요 순서대로, 이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푸른 혹은 진회색 눈썹 중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푸른색은요,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이게 이제 푸른색이 많이 남는 이유는 대부분 예전에 하셨던 엄마들은 아마 카본 블랙의 색소로 이제 눈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문신색소 검정색으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색 내지는 뭐 푸른색, 아주 심한 경우에는 푸른빛인 것 같기도 하고 초록빛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오묘한 색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푸르거나 회색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푸른색에 보색 대비되는 색은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오렌지색은요, 우리가 어두운 입술을 톤업할 때 사용하는 입술 색소의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눈썹 컬러 체인지용 블루 컬렉션 오렌지 색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오렌지 색상에는 검정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 색소 오렌지색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눈썹 커버용 오렌지 색상이 따로 제품이 나오는데 그 색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상 블루 커버를 할 때요, 눈썹 커버용 오렌지 색상도 사용을 안 해요. 가지고 계시는 라이트 브라운이 어느 정도 라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렌지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밝은 브라운이 있거든요. 전 차라리 그 색상을 써요. 그래서 푸른 색상에다가 그냥 노란 색상 원색으로 그대로 커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렌지빛에 가까운 아주 라이트한 브라운에다가 노란색하고 5대5 비율로 섞어서 하기도 해요. 노란색이랑,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이 날 정도로 가장 밝은 라이트 브라운하고 5대5로 섞어요, 저는. 그래서 그 푸른 부분에 커버를 하는 거죠. 작업하는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푸른색도 역시 대부분 이제 푸른 잔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이런 그 얇은 아치 눈썹에 아주 올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두께도 더 확장을 하고 뭐 눈썹 산의 그 아치 부분 밑에도 약간 경사도 줄이고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잡을 거 아니에요. 확장하는 디자인 윤곽을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브라운으로 윤곽을 딴다. 두 번째, 노란과 오렌지를 혼합한 혹은 노란색으로 푸른 잔흔을 커버한다. 세 번째, 새롭게 확장된 부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브라운으로 커버를 한다. 푸른 눈썹 커버용, 눈썹용 오렌지를 써도 되고, 내가 갖고 그게 있는 제가 그 눈썹 커버용 오렌지를 써보니까요, 그 오렌지가 너무 강해요. 오렌지빛이 강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컬러처럼 네. 채도가 그러니까 입술 컬러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오렌지빛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밝은 오렌지만큼의 밝은 브라운에다가 노란색을 섞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했더니 예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섞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깔은 황토색 그쵸. 계통이라고. 진한 황토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진한 황토색. 네, 그런 색상으로 이제 푸른색 부분에다가 커버를 하시면 그 푸른색 위에 노란색이 얹어졌기 때문에, 그 황토색 계열이 얹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이제 탈각 후에 발색되는 결과는 브라운으로 발색이 돼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중화 시술에 적합한 기법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붉은 자는이다 그러면 붉은 자는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콤보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엠보는 사실은 커버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엠보 만약에 베이스에 붉은 자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엠보를 그 위에다가 커버 색소를 섞어서 했을 때 엠보 결과 결 사이에 밑에 있는 붉은 자는이 블라인드처럼 그대로 비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엠보 시술은 커버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콤보 시술은 붉은기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콤보 시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신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지로도 가끔 제가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수지도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1차 시술만으로도 중화가 다 될까요? 테크닉이 좋으면 한 번으로도 완벽한 커버가 되죠. 완벽한 커버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리터치까지 경과를 봐가면서 이제 커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커버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꼭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게 한 번만으로는 커버가 어려울 수 있다. 1차 오늘 커버 작업을 해보고 경과에 따라 리터치 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농도로 커버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작업의 깊이 위에 얹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좀 짧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녀 시술을 하러 왔고 내가 보통의 작업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유지 기간이 2년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커버 시술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 설명을 미리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꼭 재방문을 하시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을 오버해서까지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신 더 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